안녕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 동안 국어 과목을 함께 하게 될 정수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음 더하기 학교에서 같이 하게 되어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풀리고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과 저는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미 지겹도록 공부했던 국어. 사실 새로울 것도 별로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국어란 어떤 과목이죠? 시, 소설, 문법? 그런 것들 말고도 생각나시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놀랍게도 국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답니다. 어디 한번 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입니다. 박서준 배우님이 맡은 박세로이 역과 김다미 배우님이 맡은 조이서 역이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시거나 한 번씩 봐보셨죠?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잘생긴 외모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밌는 스토리 때문이었을까요? 이러한 이유도 충분히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가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의 모습, 그 속에 피는 사랑, 모든 장면들이 시청자들에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열광을 하는 것은 멋과 열정이라는 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춤도 굉장히 잘 추고 노래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멋짐과 또 그들의 노력에 대해 공감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열광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얘기를 계속 왜 했느냐? 자, 이렇듯 우리는 공감이 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또는 흥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읽고 혹은 소설을 읽고 혹은 수필을 읽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서로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이죠. 즉 그런 의미에서 국어는 공감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자 하는 국어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공감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이야기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정갈래인 시로, 생각에 대해서는 교술갈래인 수필로, 이야기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볼 것입니다. 자, 먼저 감정, 생각, 이야기의 순서대로 이번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시, 감정에서는 우리는 이별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감정, 희망의 감정, 성찰의 감정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생각에 대해서는 수필을 읽고 글을 직접 써보는 활동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야기에서는 시나리오를 읽고 그것이 어떻게 영화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며 감정과 생각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로 전달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마 어렵지 않고 부담도 적은 수업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시 수업인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과 지금부터는 감정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서정갈래인 시로 감정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감정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시에서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시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여기 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를 읽고 제목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시를 읽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날 속였어. 딱 걸렸어. 무엇인가 들킨 것을 좀 더 암시하는 것 같죠? 이 시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짜잔! 잔다더니 패북 중입니다.
하장옥 시인이 쓴 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카톡으로는 잔다고 하더니 회복 중이라니. 자, 다음 시를 한번 보죠. 느낌이 왔었는데, 아니, 확신이 있었는데, 무엇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자, 제목을 한번 봅시다. 짜잔, 휴대폰 진동입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진동이 왔었는데, 분명히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휴대폰 보면 아무 알림도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 시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주말이 짧게 느껴지는 과학적 증거. 평일, 월화수목금, 주말, 토요일 실제로 짧다. 아하, 주말이 짧게 느껴지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네요. 참 웃음이 나오는 시입니다. 자, 다음 시를 한번 볼까요? 열심히 살다 보니 조금씩 쌓여가네. 자, 무엇이 쌓인다는 이야기일까요? 돈? 체력? 아마 좀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아, 답은 피로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은 피로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좀 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겠죠. 좋은 건 싫대, 싫은 건 좋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조금 잘 드러나네요. 자,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엄마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엄마와 나의 마음은 다를까요? 내가 좋은 것은 싫고, 내가 싫은 것은 좋고. 참 아리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를 한번 읽어보았는데,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아무래도 웃음이 좀 나오지 않으셨나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교과서에서 봤던 시와는 조금 차이점이 느껴지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앞에 봤던 시가 상호작용하면서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웃음이 유발된 것입니다. 이처럼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을 되게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또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수업할 감정은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별의 상황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것,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중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떠나보내는 상황을 가정하고자 합니다. 이 대상은 무엇이 될까요? 연인이 될 수도 있겠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좀 더 나아가자면 잃어버린 나의 조국과 또 지나버린 계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올 시에서 이 이별의 상황이 담긴 이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전에 학습 목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학습 목표 1번.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2번. 시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자, 그럼 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처음 볼 시는 가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1920년대 김소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선생님이 아주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읽어줬죠? 그리움의 감정이 아주 잘 나타나는 시였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분석적으로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는 긴 문장을 이렇게 행으로 나눠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행에 걸쳐 있다라고 해서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망설임의 감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긴 문장을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망설임이 더욱더 드러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네가 보고 싶다 라는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보고 싶다 라고 나눠서 말하면 어떠나요? 좀 더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죠? 행간걸침은 이렇게 말의 속도를 조절해서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점점점점점. 여러분들 이거 카톡에서도 많이 쓰지 않나요? 보통 이 말줄임표를 통해서는
미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망설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망설이거나 말을 잇지 못할 때 이런 식으로 점점점을 찍는 것이죠. 시에서도 말줄임표를 통해서 아쉬움의 정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산에도 까마귀. 까마귀라는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네요.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까마귀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산에서도 울고 들에서도 마구 울기 시작합니다. 서산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지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해가 진다고 지적이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보고픈 이에게 그립다고 말을 전하라고 까마귀가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혹은 그냥 이성 친구가 아닌 그냥 친구랑 싸우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디서 까마귀가 까까가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죠? 아니 웬 새가 울고 난리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처럼 시인은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새가 마치 자신을 재촉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알면 좋겠죠? 자, 해진다고 재촉해서 이별의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그룹 기다려. 앞강물과 뒤강물에 흐르는 물은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면서 그리움을 또한 재촉합니다. 흘러도 연달아 흐르는 것은 그리움의 마음이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앞에서 말한 까마귀처럼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행간걸침, 말줄임표,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별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서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는 좀 더 짧죠. 먼 후일이라는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소월 시인이 1920년대에 쓴 시입니다. 먼 후일은 나중을 뜻하는 말이니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맨 처음에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 잊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잊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마지막 연인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이것을 통해 봤을 때 화자가 어떤 그리움의 대상을 진짜 잊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 훗날 나중에 당신이 나를 찾으신다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사실은 잊지 못하였으니 잊었다고 말하는 반어법에 해당이 됩니다. 내 속마음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친구랑 길에 가다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뭐야, 재수없어, 왜 만나? 하지 않죠. 우와, 너 정말 반갑다, 만나서 너무 반가워, 어디 가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반어적으로 표현해서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는 특이하게도 각 연의 둘째 행이 그때의 내 말이 무척 그리다가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이런 식으로 감정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표현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진다라고 해서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을 심화, 즉 감정을 더욱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을 때가 있죠. 처음에는 배가 아프다가 나중에는 피가 막 혈압이 오르고 나중에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점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점층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답니다. 즉 감정의 심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 시에서는
이렇게 이전노라 화살표 보이시죠? 이전노라, 이전노라, 이전노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을 잊었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반어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시에서는 반어법과 점층법, 그리고 반복의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 시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그리움인 것이죠. 그리움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다음 시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입니다. 이용학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번 시는 길이가 기니 그냥 같이 읽으면서 한번 감정을 느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여기서 일갓집은 성씨가 같은 집, 즉 친척집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향은 아닌 곳에서, 자 여기서 고향이 아닌 다른 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의 소리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후 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가 침상도 없는 쓸쓸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려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 일만 파손도 썰룽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자 여기에서 노령, 아무 일만, 니코리스크 왠지 우리말 같지가 않죠? 이는 러시아의 지명을 의미합니다. 노령은 실제로 러시아를 뜻하는 거고 아물만과 니코리스크는 러시아에 있는 지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러시아를 다니면서 아들, 딸들을 키운 것이죠. 그리고 쌤이 놓치고 지나간 게 있는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 소리는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것은 엄청나게 고요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청각적인 소리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라면은 죽어가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내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자, 이 밑줄 친 표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이 슬퍼가지고 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우리 1년에서도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과 끝의 반복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는 수미상관과 소리 그리고 이런 낯선 시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는 그리움과 슬픔이라는 정서가 더욱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세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움과 슬픔, 안타까움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잘 느끼셨나요? 그리고 각 시에 나타난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퀴즈를 냈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꼭 유인물을 통해서 이 퀴즈를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업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시에서 느끼는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감정, 그리움과 슬픔과 아쉬움 이런 것들을 느껴보았고 점층법, 수미상감, 반복법 등의 표현 방법들도 한번 익혀보았죠.
여기에서 표현 방법은 미인물 숙제로 나가니까 꼭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그리움, 슬픔, 안타까움의 정서를 공감을 해보고 느껴보았습니다. 이별은 때로는 갑작스럽게 혹은 알면서도 보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을 지울 수만 있다면 또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이별은 또 다른 만남으로, 또 다른 기쁨으로 극복이 됩니다. 이렇게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것처럼 헤어짐이 있다면 또 다른 만남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꽃도 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희망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별을 공감해 보았으니 이제는 희망을 공감을 해볼 차례겠죠. 마지막으로 시 하나를 읽으며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마음가에 한참 너를 두었다. 내가 고여있다 보니 그리움이라는 이끼가 나를 온통 뒤덮는다. 나는 오롯이 내 것이 되어버렸다. 서덕준 시인의 이끼라는 시입니다. 이렇듯 시인의 마음이 이끼가 사랑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움과 슬픔이 사랑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